첫 번째 섹션 해운 항만 물류에 관련돼서 두 분의 발표자가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해운 시장의 미래와 위험 요소라는 제목으로 윤구 크락슨 코리아 프로젝트 매니저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클락슨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구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운 시장의 미래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그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명목 GDP는 1조 6천억 달러를 좀 육박을 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전 세계 13위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그 약 6.2억 톤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 화물의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선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유럽에 있는 27개국과 전체 무역 규모가 약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무역의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것들을 관련을 고려를 하다 보면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해운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에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저희 제 간단한 양력 사항인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해운 시장의 미래와 위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경기 침체와 전쟁 리스크로 좀 보고 있고요. 수십 년간 우리 해운 시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과 함께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인 업종 중에서 하나로 좀 저희는 좀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경기 침체와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해상 물량이 감소되고 있고, 이러한 해상 운임마저 하락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렵게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좀 다른 방안들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저희가 그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좀 중요하게 나올 법할 만한 약어들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은 ETS,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내용입니다. ETS, 즉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더불어서 저희는 EUA라고, 이 내용은 즉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내용인데요. ETS 내 거래가 가능한 단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EUA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톤 CO2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저희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좀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제도 도입 초반에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해 주었는데, 계획 기간이 경과할수록 무상 할당 비율을 줄이고 유상 할당 비율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은 톤당 한 100유로 정도 가까이 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가격들이 급등할 예정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EDI라는 내용인데, 이는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라는 그 내용이고요. EE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조선에만 적용되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 규제인 반면에,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EEXI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이제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는 13년도 1월부터 건조 계약한 400톤 이상의 되는 그 선박들 중에서 모든 선박들에 이제 그 적용이 되는 규제이고요. 이 내용은 1톤 화물을 1해리 운송을 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해서 지수화한 것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CII 같은 경우에는 탄소 집약도 지수이고요. 5,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되는 규제로 1톤 화물을 1해리에 운송하는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해서 그 지수화되는 값으로 보이고요. 보통 저희는 A, B, C, D, E 5개 등급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3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거나 혹은 2등급으로 1회를 좀 받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선박 운행이
운항이 그 운항 자체가 제한이 되고요. 제한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위에 보시면 중간에 CMP라고 그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CII를 개선한 다음에 해소가 될 것입니다. 예, 발표 순서는 탈탄소화 추진 배경으로 시작을 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 ETS의 개요, 그리고 해운에 미치는 탈탄소 정책을 분석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좌측 상단부터 보시게 되면 전 세계 해운 산업은 연간 약 8.3억 톤에 달하고 있는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황산화물이 12%가 됐고 질소산화물이 13%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IMO는 7월 7일 제80차 그 MEPC라는 곳에서 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전략 채택을 통해서 국제해운 2050 넷제로를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 23년도부터 IMO는 EEXI하고 CII 규제를 시행을 하였고요. 저희 당 그룹사 리서치에 의하면 현재 운항 중인 3분의 1 선박이 내년부터 D등급에서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저희는 29%는 탱커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32%는 벌커선, 그 다음 29%는 컨테이너선을 바라보고 있고, 문제가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달 중순쯤에 트레이드윈즈라는 기사에도 한번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의 ETS는 해운 분야에 확대 적용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국적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00톤 이상의 EU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 및 EU 권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ETS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예,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그 스케줄링을 한번 좀 보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O는 22년 7월 80차 MEPC에서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채택을 했고 50년까지 온실가스를 08년도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상향을 했고요. 30년까지는 40%, 40년까지는 최소 70%를 감축을 하고 50년경에는 순 배출량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ETS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22년도 6월 EU 의회에서는 50년까지 유럽 대륙에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유럽 그린딜 의 일환으로 30년에 90년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Fit for 55라는 입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ETS가 해운 분야의 최초로 확장될 예정이고요. 국적에 상관없이 총 화물 톤수 5,000톤 이상의 대규모 선박 기준 EU 역외에서 EU 역내로 도착하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 50%가 EU ETS의 적용 대상이 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EU 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은 총 100%이고요. EU ETS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건 26년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ETS 규칙의 벌칙 조항에 따르면 미 제출된 배출량에 대해서 1톤당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고 2년 이상 동안 필요한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EU 항구의 입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ETS란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대상 경제 주체들에게 그 배출 허용량을 설정을 해서 배출권을 할당 및 판매를 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잉여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감축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해서 개별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 80톤 배출 허용량이라고 하였을 때 A라는 선주는 선박의 배출량이 100톤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20톤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는 B라는 선주는 선박의 배출량이 60톤이라 그러면 남은 20톤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이죠. 이러할 때 거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배출권이 부족하면 일부 다음 해에서부터 다음 해 할당량으로부터 차입을 허용을 하기도 하고요.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해로 2월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제로 15년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자리를 잡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유는 한국과 유럽 간 금액적인 차이 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이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시장 그뿐만 아니라 그 시장 규모로 인한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 그 석탄, 가스 선물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탄소 선물이라는 라인업상 도입이 되어 있는데 국내 시장 특성상 그 다른 라인업이 탄소 선물 대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이 상대적인 이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0톤 이상 화물 및 여객선은 내년도부터 EU ETS 해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점진적인 비율로 탄소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는 그래프로 저희가 표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24년도, 25년도, 26년도 각각 확인된 배출량의 각각 40%, 70%, 100%의 비율로 탄소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그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포함 전 세계 총 30개 국가가 도입을 하였고요. 다른 국가들은 ETS 제도 자체를 도입 고려 중이거나 자국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동부 지역 12개의 주가 그 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이라는 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 거래 시장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ETS는 유럽 경제 지역 EEA라는데 회원국 간 항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100%를 아까 포함된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EU 역외에서 항해로부터 배출되는 선박에는 50%가 적용이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EU 역외 항해란 외국에서 출발해 EU 역내로 들어오는 운항을 의미합니다. 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일랜드를 제외하고요. 왜냐하면 UK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 역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50%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번 그래프는 13년도부터 20년도 기간 동안 운영된 EU ETS 여기는 이제 3기라고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은 20년까지 90년 대비 20% 감축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었고요. 향후 ETS 4기 작년부터 30년까지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30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43% 정도의 감축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ETS 선물 시장은 탄소 배출권 가격은 18년도부터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22년도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였고 탄소 배출이 많은 그 석탄 발전 수요가 늘면서 이에 따른 탄소 배출권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23년도 2월 사상 처음으로 100유로를 돌파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 당국이 과도한 가격 변동 시에 시장 내 유통 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러한 그 시장 안정화 예비분의 확대라고 좀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배출권 시장 그 유통량을 상하한선을 설정을 해서 그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선의 12%에 해당되는 물량을 예비분으로 비축을 하고 있고요. 하한선의 미만일 경우에는 하한선의 12%를 예비분으로 시장으로 방출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라이즈하는 방법으로 일환으로 삼고 있습니다. EU ETS 제도 적용으로 인해서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 선박 한 척당 약 82만 유로, 약 11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27년도부터는 2배가 넘는 약 200만 유로, 약 28억 원 정도가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23,000 TEU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일일 추가 운임 비용이 약 26,000달러, 약 3,500만 원 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그 대형 탱커선 VLCC 같은 경우에는 17,000달러, 약 2,300만 원 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낮고 기술 성숙도 또한 그 낮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항으로는 저속 운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선속이 10% 정도 감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연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27% 정도 감소한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선박의 상세 스펙에 따라서 그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예로는 14,000 TEU급 컨테이너선이 15노트에서 12노트로 저속 운항을 할 경우에는 연료 소비 및 탄소 배출권 그 탄소 배출량이 50%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낸 적도 있었습니다. 예. 좀 저희가 그 대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 선박에서 대체 연료, 그리고 에너지 절감 기술, 그리고 배출 저감 장치 등 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내년도부터는 30%가 친환경 에코 선박, 그리고 25%는 스크러버를 장착, 8%는 대체 연료, 26%는 뭐 공기 윤활 시스템 등 ESD를 탑재를 할 계획이고요. 올해 신조 선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체 연료로 건조 발주한 물량은 톤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전체 신규 발주 물량 중 48%로 17년도 대비 11%와 비교했을 때 상당하게 증가한 그 수치로 저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운항 중인 톤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선단의 5.5%가 대체 연료를 그 사용하고 있고요. 25년도까지는 약 6.5% 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상기 자료는 그 당 그룹사 3월 기준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올해 그 3분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22년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신조선의 48%가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고 글로벌 선사는 LNG나 메탄올 선박으로 선대 구조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집계한 결과 총 522척 중에서 LNG는 326척 정도로 이제 그 저희가 집계를 했고 메탄올선 같은 경우는 43척, 대체 에너지 중 30% 정도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LNG가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향후 LNG 선박을 탄소 포집 기술과 함께 사용한다 그러면 배출 저감 목표의 중간 수준까지의 달성이 가능하고 15년 이내에는 암모니아와 LNG를 비롯해서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 상용화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대체 연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체 에너지 중 현재로서는 LNG가 가장 선호되고 있지만 LN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화석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그 저감에는 궁극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저희는 그 메탄올 같은 경우에 최근 대형 컨테이너선의 연료로 채택이 되고 있고요. 충분한 연료 공급이 문제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로 웰트-웨이크 방식이 적용이 되면 탄소 배출량이 기준 연료와 같거나 오히려 5% 증가하는 문제가 좀 발생될 것으로 저희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다음으로는 암모니아는 이산화탄소 그 배출이 좀 제로이긴 하지만
단독 연료가 아닌 화석 연료가 혼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누출 시 독성의 위험이 있고 냄새 때문에 항만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탄소 연료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선박 운항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수소 활용 추진 방식인 내연기관과 연료 전지 사용 중 내연기관은 연료 효율이 낮고 연료 전지는 선박용으로 대형화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IMO는 EXI와 CIA 규제를 시행을 하였고요. 내년부터는 EU ETS의 해운업계 확장 도입으로 CO2 배출량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친환경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고 해운 시장의 글로벌 규제에 따라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성숙 감속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개발과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의 대체 연료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유럽연합의 규제가 의도한 대로 해운업계를 당장 내년부터 발빠르게 대체 연료로 전환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과 그 대체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감안했을 때 친환경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경제성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그 EU ETS와 내년부터는 이런 환경 규제들이 어떻게 우리 해운 시장과 물류 시장에 직접적인 및 간접적인 영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보았는데 실제로 저희 그 선박 어떻게 보면 중개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러한 뭐 향후 몇 년도 내에서는 그 친환경 선박으로 어떻게 보면 선대를 뒤바꾸는 그런 트렌드로 인해서 중고선의 거래라든지 혹은 신조라든지 레트로핏 시장이나 혹은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 간의 관련 어떻게 보면 좀 상승세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또 운임에 대한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좀 저희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발표자로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리고 다음 발표로 이제 저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클락슨답게 해운 시장의 주요 이슈, 핵심 이슈를 굉장히 정리를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리스크 확대와 물류에 관련돼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KMI 김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주제로 요청받기로는 이제 글로벌 리스크를 주제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 관련한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은 공급망 리스크로 귀결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의 내용은 공급망 리스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물류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내용들이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공급망 현황, 그 다음에 공급망의 리스크, 그리고 이제 물류 산업의 대응, 우리의 대응 방안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현황 부분입니다. 이게 앞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공급망의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하나를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공급망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공급망의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왼쪽에는 큰 동그라미가 조금 많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으나, 근데 오른쪽에 보면 큰 동그라미의 수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었다는 이야기는 의존도가 어느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강화되었다는 이야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존도가 강해지면 탄력성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공급망이 붕괴되었다, 교란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그 유연성이 부족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급망 압력 지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압력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겠죠. 근데 이제 다만 좀 눈여겨 보실 것들이 팬데믹 이전에도 공급망 압력 지수는 등락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온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느꼈냐 못 느꼈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워낙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은 느꼈던 것이고요. 과거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지만 그 정도의 변동은 사실 우리가 직접 느끼기 어려운 변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망 압력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은 여전히 크다. 과거에도 컸지만 지금도 크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탈중국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력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사례입니다.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팬데믹 때 잠재 수요가 폭발했고 그 폭발된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촉발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급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수요의 변동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 수용력이라고 부르죠. 라는 게 있지만 한 40%까지는 수요가 변해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팬데믹 기간에는 85%까지 증가했습니다. 사실 저 정도까지 큰 변동이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은 사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팬데믹 공급망의 붕괴가 우리가 소비하는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분석의 방법에 따라서 그 영향의 수준은 다르겠지만 유럽이나 미주 쪽에서 은행들에서 분석하고 있는 걸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장기적으로 한 1, 2% 정도까지는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소위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었는데 저 표 하나의 루트겠죠. 이게 봉쇄됨으로써 전 세계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고요. 수에즈 운하에서 조금 대표적으로 볼 만한 사항들은 공급망이 그렇게 인내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막히게 되면 다른 항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소위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는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항로가 되겠죠. 근데 그걸 결정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이내에 변경을 하고 돌아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은 인내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공급망 리스크 부분입니다. 뭐 글로벌 리스크랑 거의 유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의 둔화입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성장 속도가 점점 줄어들거나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뭐 대표적인 것을 그 현상을 대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망하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전망치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전망할 때마다 성장치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구조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과거에는 상품 소비 중심이었다면 이제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해운이나 항만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 대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사실 10년 전 전쟁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데 최근에는 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이슈로 또 공급망이 막히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이 돌발 사태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급망 패턴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위 이제 공급망의 길이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길이를 축소시키는 방법은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리쇼어링이나 니어쇼어링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단일 국가 의존도를 탈피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탈중국화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탈중국화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리쇼어링, 니어쇼어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오히려 프렌들리 쇼어링 같습니다. 전략적인 동맹 국가들 간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품목에 대해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 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공급망을 중국과 분리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망의 길이가 축소되다 보니 산업보호주의나 지역주의의 확산 가능성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결국은 글로벌화의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화의 둔화는 자연적으로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경쟁력 요인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싼 지역으로만 찾아다녔지만 지금은 그거 외에도 이동 속도라든지 전체 물류 비용이라든지 생산의 품질, 환경 문제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증가입니다. 공급망의 교란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래프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공급망의 교란 현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공급망의 교란이 지속되는 것은 주기가 한 3.7년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한 4년 만에 한 번씩 교란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만큼 빈도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향 정도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불확실성은 탈중국화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탈중국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탈중국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될 것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탈중국화가 되려면 중국의 대체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체라는 것은 간단히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금은 없지 않나. 서서히 진행은 되겠지만 지금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라도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가진 것은 거의 20년 이상의 기간을 동안 구축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체 국가가 나오려면 앞으로 20년 뒤, 심플하게 본다면 20년 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략한 어떤 현황에서 우리 글로벌 물류 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전체를 통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망 전체 통제라고 하는 것은 각종 루트나 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물류 기업이 되기 위해서 업종 간의 영역이 붕괴되고 있는 소위 빅블러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업종 간 영역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선사가 항공, 육상 물류에 진출하는 거, 항만 운송 기업이 육상 운송에 진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업종 간의 영역을 붕괴하면서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사의 전략 중에서 여러 가지 전략이 두 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통합 물류 기업이 되든 아니면 선사 고의 역할을 하든. 근데 이제 약간 양분되어 있는 형태로 갔지만 최근에는 코스코까지 통합 물류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통합 물류 기업 쪽으로 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디지털화는 필요합니다. 통제하기 전에도 필요했었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디지털화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대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 강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터미널의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선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번 돈으로 전 세계 거점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했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터미널 없이는 전체 공급망 통제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터미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그 팬데믹 기간, 미국 항만에 많은 최선, 오랜 기간의 최선이 있었지만 자가 터미널을 보유한 선사가 기다리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선사가 기다리는 시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사의 선복 관리 능력도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선복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발주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위기 이후에 공급 과잉 현상이 있었을 때 선복 발주 비율이 60% 정도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발주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인식은 그만큼의 발주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복 관리 능력이 많이 좋아져서 이 공급망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고객의 요구를 잘 반영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화주의 요구가 과거에는 규모가 중요했지만 지금 빈도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도라고 하는 것은 많이 투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박의 발주를 좀 다운사이징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형 선박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력은 좀 더 다운사이징으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선박 투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박을 남북 항로에도 투입하고 동서항로에도 투입할 수 있고 좀 더 작은 항만, 좀 더 큰 항만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도록 다운사이징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독자적인 활동이 많아졌다라는 것 같습니다. 얼라이언스 형태로 묶여서는 사실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급망을. 그래서 얼라이언스로 묶여 있는 선사들이라도 독립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얼라이언스 선사들이 9개 선사가 있습니다. 그 얼라이언스에 포함되어 있는 선사. 그 선사가 전 세계 선봉량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비중은 3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한 50% 이상은 독자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독자적인 서비스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의 어떤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맹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응은 이제는 기업 단위로서 대응하기는 어렵다. 국가 단위로 올라가야지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과로서 결국 국가별로 동맹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맹이겠죠. 뭐 최근에 그 인도, 중동, 유럽 회랑을 만드는 것도 그것의 하나일 것이고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맹 국가들끼리 특정 품목의 특정 루트를 만들어서 잘 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투자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걸 통해서 안정성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구 항로를 잘 이용해 보자라고 또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뭐 더 많은 선박을 북구 항로에 투입하고 러시아는 세빙선을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사실 북구 항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녹을 것이냐, 언제 상용화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녹는 속도가 더 빨라졌고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 시장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아시아 시장, 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과거부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사들은 아시아 쪽에 대형 터미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항만 인프라가 소형이면 결국은 대형선이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환적이라는 수요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사 입장에서 환적이라는 것은 이꼴 비용입니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인프라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선박 발주도 조금 다운사이징하고 있습니다. 유연하게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아시아 시장에 좀 집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특히 이제 베트남이 가장 크게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대응 방향이 결국은 뭐 부산항의 대응 방향으로 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외 거점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뭐 해외 거점의 투자 확대는 오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또는 주장되어 왔던 이슈지만 특히나 지금은 또는 앞으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베트남 중심의 진출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기업 차원, 정부 차원, 공공기관 차원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노력은 각자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그 추진에 대한 결과를 이제 놓고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자적인 활동이 그 큰 원인이 아니었나. 또 두 번째는 금융 지원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금융과 그다음에 선사와 물류 뭐 등등이 다 합쳐서 나가야지만 세계에서 그나마 좀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1대1로 사실 붙으면 뭐 안타깝지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합칠 수 있는 건 합쳐야 된다라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협력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혼자서 이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렌들리 쇼어링 관점에서 어쨌든 국가 단위든 기업 단위든 협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국가 단위 협력에 편승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그 막연하게 오래 걸리는 일들에 편승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추세에 맞추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받아들여야 된 것은 어마어마한 진입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또 감당하지 못하면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협력과 동맹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 공급망 루트 개발에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북구 항로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좀 더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HMM, 예전에 현대상승, 지금 HMM이죠. HMM이 상용화를 위해서 15문성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조금 하다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좀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투자와 조금 연계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물류의 경쟁력은 동쪽입니다. 서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공급망의 안정화 관점에서 보면 대서양 항로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 쪽으로 좀 더 나가야지만 전체적인 공급망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양을 놓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양 쪽의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양 쪽의 물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만에 있어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산항 같은 게 예를 들면 부산항의 환적 화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화물의 대부분은 동쪽 항로에서 나오는 화물입니다. 서쪽 항로의 경쟁력은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이쪽을 많이 갖춰야지 우리가 만들어질 인프라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물류 산업 자체도 안정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디지털화라든지 스마트화를 통해서 자체적인 경쟁력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그 현황을 설명할 때 공급망 전체의 통제라는 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항만과 물류 인프라 관점에서 봐도 좀 이 전체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만큼의 시너지가 있었냐라고 수치로 제시하라고 한다면 소위 이게 오늘 세미나 주제인 트라이포트가 뭐 물량이 얼마 늘어난다, 얼만큼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의 글로벌 통제의 가능성,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관련된 인프라,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어쨌든 20년, 30년 뒤에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리스크,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무역량의 90% 이상이 해운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항공이 또 그 나머지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쟁력은 해운과 항만으로 시작해서 공항으로 더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부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아마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 그 다음에 물류 관련 학회의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다 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부산 얘기를 하면, 우리 부산항만,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하면 해운대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우리 부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는 분도 없고요.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우리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어렵게 전문가분들 모셨고요. 이분들께서 우리 부산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이런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신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님, 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동명대학교 오정균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오용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정태원 성결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영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이쁩니다. 고현정 군산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협회 회장님들 다 하시고 부산에 대해서 정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충분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세계 경제, 금융 전부 다 큰 위기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저성장 시대가 10년 이상 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뭔가 좀 새로운 체계로 급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표현되던 이런 경제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 중국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중에서 부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부산 트라이포트의 완성이고 대한민국의 혁신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세계 경제 금융 리스크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경제, 무역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가장 멋있는 한영민 연구위원님께 전 세계적인 경제 금융 위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나 무역, 물류에 미치는 영향들이 지대하다라고 계속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는 한영민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은 이 세계 경제, 금융 리스크의 원인 그리고 그 영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언론이나 여러 보고서들을 통해서 접하시고 있을 텐데요. 오늘 세미나 주제가 물류이기 때문에 이 물류에 초점을 맞춰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최근 물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리스크는 지정학적 요인과 자연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앞서 발표하신 김근석 박사님의 견해하고 같습니다. 이 자연재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험한 코로나19와 같은 요인입니다. 이 자연재해를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자연재해의 이 독특한 특성이 예상할 수 없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가 물류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외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일본 쓰나미와 같은 경우도 자동차 생산이 일부 중단된 사례도 있고 이 태국 홍수로 인해서 실제로 PC 생산 하드에 영향이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 이런 국가 간 이동이 쉬워지고 빈번해지면서 전염병이 더욱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온난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자연재해 발생 빈도수가 이전에 비해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을 했지만 이 앞으로 닥칠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앞서 지적하신 그런 지정학적인 요인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 러우 사태, 최근 일어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이 발생하면은 문제점은 생산과 물류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국가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과 연계된 물류 기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공급망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급망을 갖고 있는 이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나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도 언론들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미국의 그 정책적 방향이 내년도 총선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정학적 요인 말씀드렸던 이 자연재해라는 이 요인에 대한 영향이 사실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큰 그 변화의 그 결과로는 기업의 투자 지원 문제 그리고 물류 대상 국가의 다변화라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국경을 넘는 투자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혹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그 투자를 글로벌 기업의 투자는 유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글로벌 고용,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그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일부 그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변화된 그런 속에서 앞서 그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이런 그 개도국의 참여가 실제로 우리가 보는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 답변을 다시 종합드리자면 최근 글로벌 생산 환경은 그 자연재해,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글로벌 그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혹은 생산이 좀 더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략적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물류 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변화를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뉴스위크 지에서 최근 나왔던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난 20년처럼 임금이 적은 국가에서 생산했던 이 저가의 좋은 상품, 가성비 높은 상품을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인건비가 적은 데서 생산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인데요. 벌써 동남아, 중국 벌써 마찬가지고 동남아에서도 이제 저임금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에는 이게 공장 가서 일하는 저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겠다라는 청년들이 대거 생겨서 유학을 가든가 다른 산업으로 전이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글로벌 공급망의 생산기지라는 개념이 더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기사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금융 환경이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결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물류의 영향으로도 또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장님이신 박석재 교수님께 한번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무역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석재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부터 이제 석사, 박사까지 계속 이제 무역을 공부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세계 경제 금융 리스크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배웠던 무역 지식은 이제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무역의 가장 기본으로 배운 게 절대 우위, 비교 우위, 특히 비교 우위 이론에 대해서 많이 배우면서 지금 우종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비용을 좀 싸게 드릴 수 있는 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이 확산되는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그 이론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정치와 경제가 연계되는 것이 좀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중국의 학장으로 근무를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정을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생각지 못했던 그 시진핑 그 주석이 지금까지 등소평이 거기 10년간 5년 주기 2년만 할 수 있도록 연임을 제안했었는데 이제 그걸 깨뜨리면서 이제 계속 종신 집권으로 가면서
지금 경제와 정치가 자꾸 믹스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세계 무역에 좀 많은 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물가가 계속 뭐 올라가고, 물가 인상으로 또 인플레로 인해서 또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작년에 요소수 사태 겪었듯이 이제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그 자원이 좀 빈약한 그런 상태인데, 세계적으로 좀 싼 지역에서 좀 싸게 들여올 수 있는 제품들로 많이, 특히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그것이 깨지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좀 문제를 좀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작년에 발생했던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또다시 이제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전쟁이 자칫 잘못되면 이제 뭐 시리아, 그다음에 이란까지 개입되는 이제 제3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되면서 오일 쇼크에 또 제3차 오일 쇼크에 또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위험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 나라는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게 수출 시장도 그렇고 수입 시장도 그렇고 편중화가 돼 있었습니다. 특히 뭐 저희가 기존에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뭐 수출이 거의 25% 의존을 하고 있었고, 수입도 한 20% 정도 이렇게 집중이 돼 있었는데, 공급망 이슈가 벌어지면서 또 중국의 정치, 또 지금 현 정부가 좀 약간 미국 쪽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구어차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산 소비 운동을 강력하게 끌고 나가다 보니까 한국의 뭐 현대자동차, 뭐 삼성의 휴대폰이라든가 또 한국 화장품, 예전엔 경쟁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중국 젊은 층이 자꾸 구어차오에서 애국 소비 열풍이 불다 보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 소비재를 비롯해서 많은 좀 타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또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었던 건 반도체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저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중국에 공장도 설립했지만은 역시 또 미국의 그 제재로 인해서 약간 좀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 나라가 사실은 좀 현재는 좀 상당히 좀 불확실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수출상과 수입상이 안전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확실성의 시대에서 이제 무역을 조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너무나 좀 불확실성에 좀 사회에 있지 않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상저하고라고 그래서 전반기는 좀 안 좋지만은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벌써 이제 10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7월, 8월, 9월도 역시 좋지 않고 이제 10월에 조금 좀 개선되는 흐름은 있지만은 금년에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무역이 이제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무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부산에서 하는 그 2030 엑스포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가 점차적으로 이제는 그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저희가 점차 이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임금이 싼 뭐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 저희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2030 엑스포가 꼭 유치가 되어서, 또 이제 부산이 금융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부산을 좀 서포트를 해서 부산을 살리면서 저희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물류 산업으로 좀 좁혀들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해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 오용식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오용식입니다. 해운 산업의 최고 전문가를 저를 지목을 하시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100여 분 정도는 이게 뭔 소리냐 하고 항의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한 20-30년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아주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양대에 있는데 우리 해양대 동문 중에 경력이 굉장히 특별한 분을 한 분만 꼽으라면 저는 이영희 선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뭐 여기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분 같으면은 그분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책 중에 전환시대 논리라는 책을 보면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를 전환기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뭐 오늘 이야기 주제가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해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해운이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운의 역사 전반을 놓고 보면 거의 언제나 위기 상황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운 산업은 조금 전에 저 클락슨에서 오신 분이 이제 뭐 글로벌 위기니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클락슨 사장으로 계시는 마틴 스토포드 박사가 해운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익사이팅한 그런 대표적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뭐 지금도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리스키한 상황이고 뭐 과거로부터 그랬다면, 문제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고, 잘하면 시장에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올 기회를 독차지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해운 산업은 굴러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미래에 대한 변화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하나는 트렌드고 하나는 쇼크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 같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예측을 잘하고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비를 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쇼크는 그 반대로 예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 클락슨에서 이야기한 환경 문제 뭐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겠죠. 이미 IMO에서는 아주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내놓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운업자는 이제 대처하기를 강요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IMO가 해운 산업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운 산업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운업자는 물론 IMO 스킴에 잘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해운 쪽에 좀 아시는 분 같으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운의 수요는 전체 한 40% 정도가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에 관련된 수요라는 것이 대부분 화석연료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해운 산업에서의 미래에 대한 투자 방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기 우리 김근섭 본부장님께서 공급망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급망의 이제 뭐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우리 김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해운의 이제 수요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거리를 단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해운 시장 전체 수요를 갉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해운업자들 앞으로 투자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축소만 되느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전환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죠.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그런 연료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수요의 축으로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좀 소외되어 왔던 그런 지역들이 이제 세계 경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고 성장을 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 신시장에 대한 그런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로는 태평양 시대 다음은 인도양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쇼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잘 예측하고 대비를 하면 되는데 쇼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쇼크에 대해서는 뭐 방법이 잘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연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 유연성을 확보를 하는 방법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해지고 하나는 버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버퍼를 좀 둬야 된다. 제2의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해지입니다. 해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박의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관련 산업으로 이제 미래 투자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비관련 산업으로만 잡기보다는 오히려 해운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미래 성장 방향을 맞춰가지고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근섭 본부장님께서도 뭐 그 부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제 전기선사들이 육상 물류라든지 또 어떤 데는 항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글쎄요. 저도 한 20, 30년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큰 부가가치,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저는 이제 기술과 지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요새는 점점 더 많이 듭니다. 우리 해운 또는 물류 쪽에 있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R&D 쪽을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R&D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R&D 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미래에 더 시장이 커질 부분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오늘 후반기에 오늘 보고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R&D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 로봇 시장이라든지 드론 시장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좀 거기 시장에 대한 진입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환경 부분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LNG선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조선업의 주력이 지금 중국으로 이미 이동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LNG 쪽에 그래도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업이 버티고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운 항만 쪽 관련해서는 저는 자동화 선박, 환경 친화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래의 물류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국민 경제 또는 지역 경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세미나가 토론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씩 해왔습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따져보고 근데 오늘은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죄송하지만 조금 짧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시장의 변화는 항만의 변화입니다. 자, 항만의 변화에 대해서 항만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정태원 교수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결대학교 정태원 교수입니다. 항만이라 하면 이제 또 부산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이니까 가장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가장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앞에 발표자님 두 분께서 리스크에 관련돼서 해운에 대한 리스크 또 해운항만 물류를 통합하는 그런 리스크, 환경적인 탄소 중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우리 김근섭 본부장님께서 또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항만이 그런 리스크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앞으로 창출할까.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물동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환적 물약 중심으로, 예, 증가하고 있고, 수출입 물동량은 일단은 예, 많이 정체되고 있는 증가율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런 한정 물동량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다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중점을 둬야 될까? 이제 이런 관점들을 찾아야 될 텐데요. 크게 한 3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요라 하면 이제 저는 수출입 물동량을 이제 1단계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뭐 2단계로 보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물동량, 또 그거보다 위에는 아예 클러스터가 형성돼서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본다라면은, 저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 또 탄소 중립, 이런 항만에 관련돼서 그런 주제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물동량들을 부산항이, 특히 또 우리나라 항만이, 예,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데 수소 항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테르담 사례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르담 같은 경우는 수소 환적 커브를 지금 표현하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환적이라 하면 수소라 하면 이제 암모니아, 수소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지금 뭐 메탄올로 지금 연료를 사용하고, 그리고 암모니아, 그다음에 수소, 이런 단계로 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로테르담은 이 마스블락트 에이스 터미널에 암모니아 터미널 2026년 초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가까운 미래를 대비해서 이제 이 수소 암모니아 엠튼을 준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독일이나 또 벨기에, 또 네덜란드 다른 지역으로의, 예, 이런 수소를, 예, 환적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로테르담 마스블락트 지역에 이 로테르담 항에서는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금 동굴이라고 그러는데요. 벌써 160개가 넘는 소금 동굴을, 예,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LNG를 저장하고, 그거를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를 저장해도, 예, 이제 수소가 마이너스 253도인데 액화수소로 저장하게 되면, 예, 물론 암모니아로 저장하게 되면, 예, 우리가 마이너스 34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쉬울 텐데, 그렇게 저장할 때 문제가 없는 그런 소금 동굴을 지금 벌써, 예, 실험을 마쳤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차세대 에너지를 수입해 와서 그거를 저장해서 디스트리뷰션 하는 것을 이 로테르담은 벌써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할까요? 이제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게, 예,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LNG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지금 LNG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수소가 들어올 거다, 이런 어떤 간단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잘은 전공을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암모니아로 이제 암모니아로 이제 운송이 될 텐데, 액화수소로 해서 탱커로 운송이 될 텐데, 이제 암모니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소를 만들고, 또 거기에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암모니아로 하든 수송을 하든, 아니면 액화수 탱커에 액화수 마이너스 200을 담아서, 예, 뭐 부산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적에 연료 전지, 수소 전지라든가 또는 기체화해서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소와 탈수소화가 계속해서, 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클러스터가 형성되어만 이루어지는, LNG는 그냥 저장했다 디스트리뷰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파급 효과나 이런 데서 전망이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로테르담이 준비하고 있고, 부산항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부산 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환적 허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동량이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에 변하지 않는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화물은 뭘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적에 우리가 요새 이제 생활물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얘기할 그 자동화 물류 이제 스마트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텐데 이런 생활물류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물량이라든가 또는 콜드체인 물량 이런 것들은 크게 이런 글로벌 이런 이 리스크 위기에 크게 변화가 없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화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자상거래 물량이라든가 또는 콜드체인 이제 전자상거래 같으면은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는 특화구역을 만들어서 이제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집적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 크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을 거쳐서 이제 이런 세관에서 물류센터를 만들고 이제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평택과 인천이 같이 오퍼레이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항도 이제 제가 트라이포트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전자상거래 물량에 더욱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물량 유치에 조금 힘을 더한다라면 이런 생활물류와 그다음에 신재생 우리가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런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입 물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저의 짧은 소견으로 부산항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이 7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현정 교수님 제가 2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분밖에 저랑 따로 하루 종일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2분밖에 안 주셨는데요. 그럼 핵심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세미나에 초청을 받고 고민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먼저 미래 물류 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미래의 물류 산업 생태계는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제 나름대로 고도의 비용 절감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다라는 그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고도의 비용 절감 능력이라는 의미가 기존 과거의 1차원적인 접근 방법, 그 운송, 보관이라는 단순한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고도의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부산의 트라이포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운뿐만 아니라 공항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물류 체계를 능력을 갖추어야지만 미래에 부산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형 선사들이 종합 물류 업체로 가는 이유도 단순한 운송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낼 수가 없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내륙 서비스, 공항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종합적 접근을 통해서 비용 절감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산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 해운 물류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물류 산업의 미래의 생태계 구축의 방향성이 뭔가를 한번 부산시가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가 이 기술이 왜 필요하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고도의 비용 절감은 중소기업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의 물류 산업에서는 강자만
대형업체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는 이런 점을 좀 고민을 해서 중소기업도 같이 동반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동시에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한번 봤는데 스웨덴 연구소가 가상 모니터링 타워, 이제 Virtual Watch Tower라는 네트워크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 네트워크는 보니까 민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워낙 변동성이 큰 사회고 고도의 어떤 물류 전략이 필요한 측면에서는 KMI과 같은 공공기관과 또 민간 기업이 같이 참여를 해서 뭐 화주, 터미널, 포워드 모든 기업들이 경제적, 비경제적의 어떤 이슈들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과서에 나오는 3자 물류, 4자 물류, 5자 물류를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 물류 산업에서는 이런 5자 물류, 6자 물류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유연하게 그렇게 연결이 돼서 고도의 어떤 물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지금부터 한국이 또 부산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분 조금 넘었지만 짧게 해주신 우리 고현정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가덕도 신공항 이 기본 계획이 이제 완료가 됐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 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연말에 확정 고시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예산이 마련되게 됩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여기다 중심을 두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전 세계에는 해운 항만이 90%고 항공이 10%입니다. 우리 부산은 이 90%를 지키면서 10%를 20%, 30%로 만드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머스크가 전 세계 최대 선사죠. 선박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항공이나 내륙운송이나 복합운송망을 더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우리 부산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뭐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분이 남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늘어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산이 무엇을 해야 될까? 1분씩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김근섭 우리 본부장님부터 1분 넘어가면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우리 부산은 무엇을 해야 될까?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근섭 박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해서 통합 물류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그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미래 경쟁력을 위한 것입니다. 공항이든 항만이든 만드는데 20-30년 걸리고 만들고 나서 최소한 또 40-50년 운영을 합니다. 거의 뭐 100년 가까이 준비하고 만들고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경쟁력 차원에서 뭐 신공항이 됐든 우리가 대륙 연결이 되었든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진행을 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또 지속 성장성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으로 가는 전략을 좀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변화에 대한 수용성 차원에서는 대형화, 앞서 이제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화라는 것은 뭐 회복 탄력성 관점에 있을 수도 있고 버퍼 기능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세 가지 관점을 잘 진행시키고 또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례십니다. 예, 저는 아까 주어진 시간에 뭐 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패스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태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패스하겠습니다. 한영민 박사님. 저는 이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와 물류 산업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이 부산시는 중국과 그 전통적인 무역 그 협력 국가인 중국과 일본, 뭐 미국 이외에 다양한 파트너와 생산 그 물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개도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와 그 통관 자동화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기업의 그 물류 기업의 그 디지털화 역량입니다. 최근 글로벌 생산 환경 변화에 있어서 이 기업의 디지털화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상황인데, 이제 부산시 물류업체와 같은 경우 대부분이 중소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적인 그 구성 속에서 살펴보면 부산시가 이런 그 중소기업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사실은 그 제조업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산업을 많이 좀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면 과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홍콩이 금융 중심지였다 사실은 중국에 너무 가까이 가면서 중국 시스템 받아들이면서 위상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이제 금융 중심지로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 중심지로 발전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현정 교수님. 이미 저는 부산시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부산에도 많은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같이 고도의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장기적인 또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부울경이 우리나라 그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의 대형 글로벌 기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은 제조업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서비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월이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도 물동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할 걸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제도, 인프라, 그다음에 공항, 항만 인프라와 우리 지역 그 정부에 관련된 어떤 거버넌스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유치 문제, 그다음에 공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항공 네트워크를 어떻게 유치하고 확대할 것이냐, 이런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제약으로 올해에는 이런 말씀을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별도로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로윈데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부산이 새로운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하는 할로윈데이를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